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의 역사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일요일 6.25 전쟁 75주년 된 날입니다. 사실 오늘이나 내일 이럴 때는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6.25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6.25가 100년 전 아니 200년 전 벌어진 전쟁으로 알고 있기도 하죠. 이런 역사도 물론 바로 잡아야 하고 똑바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고 어떤 험한 경로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형성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대 권력자들이죠. 저는 영조라는 권력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술 먹으면 죽인다. 그런데 나는 마신다. 개혁군주 영조의 내로남불 이야기입니다. 영조 시대에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청나라와도 사이가 좋았고 일본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내부 정치만 잘하면 그때부터 조선의 미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이 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극한 지 만 2년째입니다. 서기 1726년 음력 10월 13일 조선 21대 왕 영조가 종묘의 행차를 합니다. 선왕인 경종, 자기 형이죠. 3년상을 마치고 신의를 종묘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영조는 이날 오후 종묘 돌아와서 창덕궁 인정전에서 3대 국정지표를 발표합니다. 이 국정지표를 좌의정 홍치중, 측근입니다. 홍치중이 대독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는 개붕당입니다. 편가르기를 때려치우고 정치 똑바로 하자라는 주문입니다. 둘째는 개사치입니다. 금과 옥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으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숭음입니다.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미치광이 광약이니 언금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1776년 영조가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조선은 화합의 정치, 그리고 검소한 도덕적인 삶, 그리고 주정뱅이 없는 삶이 됐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입으로 내뱉은 이 도덕률 뒤에 숨은 위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시아 요업 산업을 선도했던 조선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 일본군에 의해서 도공들이 집단으로 바다 건너 가버렸죠. 농사지을 땅은 급감했습니다. 파헤쳐졌죠. 나라 재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한 번 파괴된 기반시설, 요즘 말로 하면 인프라, 회복이 매우 느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종때가 됐습니다.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민간 생산이 서서히 늘죠. 이에 따라서 상류층이 부의 상징으로 사치를 부릴 만할 때가 왔습니다. 그 무렵에 영조가 등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한 국정지표에 따라서 부녀자들은 화려한 가채가 금지됐죠. 족두리를 써야 했습니다. 또 금실로 수놓는 비단, 그러니까 무늬를 넣는 비단 또한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민간의 화려한 그릇이 유행합니다. 그랬더니 영조는 값비싼 청화 안료를 쓰는 청화백자 제작을 금지하고 질 떨어지는 철화백자만 생산하도록 명을 합니다. 이런 사치금지법은 재위 내내 죽을 때까지 사회 전반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위 7년째입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금주령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금주법이 사대부 양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상민과 천민에게만 집행되는가? 세력 있는 자는 적발하지 못하니 이는 근본을 내버려두는 일이다. 말인즉슨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리니 언젠가는 혼쭐을 내겠다는 그런 경고였죠. 마침내 간땡이가 부은 고위 관리 하나가 시범 케이스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름은 윤구연이고 그때 당시 벼슬은 함경남 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다 걸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윤구연 집에서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신문을 영조가 직접 합니다.
장소는 서울의 남대문이었습니다. 영조가 궁을 떠나서 남대문으로 도착합니다. 영조가 약방 제조가 바친 탕약을 마시고 문초를 시작합니다. 왜 술을 마셨는가? 그런데 윤구현이 변명을 합니다. 전하, 그건 술이 아니라 송골매 알을 담가뒀던 그런 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영조가 술 냄새가 나는 매알도 있느냐? 라면서 일단 곤장을 한 대 칩니다. 윤구현이 자백을 하죠. 이 몸의 첩과 첩의 애미와 종이 술을 담갔습니다. 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조는 다시 곤장을 3대를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불효에 불충을 저지르고 군법까지 위반했다. 어찌 피하겠는가? 그러고도 윤구현이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이를 끝까지 듣지요, 영조가. 그리고 영조가 판결을 내립니다. 금주령을 어긴 죄인 목을 잘라서 장대에 걸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강필리, 사헌부 교리에 있던 강필리라는 사람, 그리고 또 여선흥, 사간원 사간, 그리고 최청, 홍문관 지평, 그러니까 3, 4에서 모두 나서서 목숨이란 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다 라면서 왕한테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너희가 군왕을 살인자라고 부르는가 라면서 이 3사람을 그 자리에서 파면을 해버립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또 나서서 처벌을 만류합니다. 그것들이 영조가 또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면서 이 3정승 또한 그 자리에서 파면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남대문 위로 나발과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윤구현이 목이 잘려버립니다. 영조는 이겨서 윤구현의 첩을 함경도 갑산의 관비로 보내버립니다. 또 비변사에 근무하고 있던 아들 윤범행, 또 칠곡 부사인 형 윤경현 또한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추상 같은 명령과 추상 같은 이 호령에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한성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당연히 주택난도 심화됐죠. 지방에서 벼슬자리를 얻어서 상경한 관리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다가 이 벼슬 중앙부처의 관리로 임명장을 받으면 서울로 올라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경에 있는 관리들 가운데에서 버르장머리 없고 포악한 사람들이 아무 여영집에 들어가서 집을 빼앗고 삽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고 집을 아예 뺏기도 합니다. 이를 여염집을 빼앗아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가탈입이라고 합니다. 17세기의 호적을 보면 한성 인구가 75%가 상민과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은 언제든지 나머지 25%인 양반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박탈당할 위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도 이런 불법은 여전했죠. 그래서 영조는 즉위와 함께 여가탈입 금지를 특별하게 지시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민가를 빼앗은 관리는 2년 금고형, 또 일반 사대부, 벼슬이 없는 일반 사대부가 민가를 빼앗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과거 응시 자격을 6년 동안 박탈을 해버린 그런 형벌이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 그랬던 거지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즉위와 함께 지시했던 여가탈입 금지 특별 어명이 형벌로 규정이 된 때는 30년이 지난 1754년이었습니다. 영조의 의지가 박약했다는 뜻도 되고 하나둘 처벌을 통해서 없애기에는 여가탈입이 너무 만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조 7년입니다. 사간원 정원인 이성효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가탈입 금지령을 정승 한 명이 어겼다. 그런데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즉시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고를 하죠. 영조가 뚜껑이 완전히 열립니다. 승정원에게 조사를 해서 의법 조치하라고 명을 합니다. 다음 날 이 금지령을 어긴 정승이 정체가 밝혀집니다. 알고 봤더니 5년 전에 이 3대 국정지표를 대독한 당시 좌의정 그리고 현재 영의정인 홍치중이었던 게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왕이 말합니다. 법 적용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금령을 지키겠다 하는 나의 뜻은 폐지할 수가 없다. 관련자들을 노역형에 처한 뒤 유배시키라. 정말 대단한 군주죠. 이제 개혁군주. 개혁이 정말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치중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 처분이 달라집니다. 영조 이렇게 말합니다. 홍치중에게 선유하게 하여 대명하지 말도록 하라. 선유, 백성에게 임금 뜻을 알리게 하고 대명하지 말도록 그로써 처벌을 면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구두 경고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 홍치중한테 반성문을 한번 쓰게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을 덮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우승지인 조명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있는데 홍치중을 꼭 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 임금을 두둔을 한 겁니다. 홍치중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변명도 비슷합니다. 오해가 있었다,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중에 대표적인 그런 변명 케이스죠. 이에 영조는 온화한 비답을 내려 홍치중을 위로하고 관련자들에게 내렸던 노역형과 유배형도 취소를 시켰다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세력이 있는 자는 적발하지 못하니 근본을 버려두는구나라고 내뱉었던 그 탄식이 무색했던 그런 순간이죠. 개혁보다 군신 간의 의리가 먼저였던 겁니다. 본인이 깃털을 처벌하고 몸통은 내버려둔 그런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제 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1755년 9월입니다. 영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혜를 예주라고도 부른다. 이름에 술주자가 들어있으니 이 또한 술이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앞으로 예주, 식혜를 올려라. 그러면서 제수용 술까지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조선 8도에서 술의 알코올의 0.001%도 완전히 사라질 판이었죠. 영조는 술 대신에 즐겼던 게 있습니다. 송절차입니다. 소나무 솔잎을 꺾어서 만든 차입니다. 영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과 지금의 어찌 송절차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겠는가 라면서 송절차는 아주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음료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금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아주 대견해 했죠. 그런데 이 송절차가 정체불명입니다. 이 차를 마셨다 하면 왕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구품 최말단 무관입니다. 왕이 영조가 이 홍건한테 묻습니다. 너는 정흉모라는 창을 아느냐? 창의 이름입니다. 홍건이 머뭇대죠. 그랬더니 병조판사한테 곤장을 치게 합니다. 무관이 돼서 어떻게 창의 종류도 모르냐라는 겁니다. 곤장을 한 절반쯤 쳤을 때 다시 물어도 정흉모가 뭔지 이 홍건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영조가 성난 목소리를 말합니다. 요상한 놈이다. 내가 직접 신문에서 혼내주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왕이 직접 치겠다고. 그랬더니 홍건이 천천히 느릿느릿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상 말씀이 평소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즉시 대답하지 못했나이다. 평소 말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우물대면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제사 홍건이 정흉모라는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해박하게 대답을 합니다. 놀란 영조가 급하게 그를 종구품 무관을 서천 현감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말단 무관한테 화를 내고 평소와 달리 행동을 하더니 이 종구품 말직을 종육품 현감으로 즉석에서 인사조치를 내립니다. 기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비정상적인 기행에 대해서 훗날 청성잡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마침 송절차를 마신 터라 약간 취한 채 말하였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술입니다. 영조는 신하들한테 송절차를 권하면서 취해서 쓰러지더라도 허물 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전에는 탁했으나 지금은 맑고 송절차에 물을 많이 섞으니 담백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영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에다가 송절차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퍼마신 겁니다. 이 사람이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서리빨처럼 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개혁군주 영조라고 부릅니다. 그 만인 속에 본인은 없었던 거죠. 자, 아까 집안에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를 숨겨뒀다가 적발된 뒤 목이 달아났던 윤구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훗날 19세기에 다산 정약용이 자기 여의당 전서에 한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윤구현을 처형하던 날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빠져있는 사실 하나를 기록해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금께서 숭례문에 납시어 윤구현 머리를 베어 도성 사람들에게 보이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술 마신 자가 있거든 또 고하라. 저와 같이 죽일 것이다. 그때 훈련대장 이주국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말하기를 소신은 얼마 전 술 한 잔을 마셨으니 감히 숨기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정약용이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약용에 따르면 그러자 임금께서는 좌우를 둘러보며 딴 말을 하셨다.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신하가 다리를 덜덜 떨었다. 라고요. 이 술을 먹었다고 자수한 사람이 하필이면 영조가 아끼던 무관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못 들은 차고 딴청을 피웠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그 위선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떨 뿐이었죠. 자, 집은 고관대작에게 빼앗기고 장식은 사치라고 금지됐고 술은 목숨을 걸고 마셔야 하고 고급 그릇을 쓰면 비난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776년) 개혁군주 이 영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1777년 영조의 14번째 딸 화유옹주가 죽었습니다. 20세기 말입니다. 1992년 경기도 북천에서 화유옹주와 남편 황인점이 합장된 묘에서 옥비녀 그릇 같은 화려한 부장품 30여 점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이 부부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릇도 1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황채 장미 문병, 녹유리 장경 각병 이런 그릇이 나왔습니다. 이게 청나라 수입품이었습니다. 생전에 쓰던 그런 물건들이었죠. 이 꽃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처벌하고 우리는 즐긴다. 대개 사람들이 영조시대를 개혁시대, 르네상스요 부흥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린 또 이때까지 제가 이 코너에서 숱하게 말씀드렸던 영조와 정조시대의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 과연 그때가 개혁시대였는지 많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때가 때마침 국제적으로 대륙이 평화롭고 섬나라 일본이 평화롭기 망정이지 만일에 이런 행태가 위선적인 행태 법과 시스템이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엄연하게 존재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는 법과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군주가 그런 지도자가 냉혹하고 험한 국제 정세 시대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땅 역사 박종훈입니다.